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면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가지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로부터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그처럼 열매와 꽃이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가 또 철학이 묻고 종교가 답을 하였지만은 이 철학이 가지는 이성과 또 감성의 물음과 또 종교적인 로고스적인 질문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불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가 형이상학적 부분을, 철학이 형이하학적 부분들을 또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뿌리에 해당되는 근본된 이 종교와 철학의 물음을 통일사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지정인을 중심한 이성을 넘어서 바로 심정, 사랑을 체열하고 실천함으로써 얻는 믿음 또는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존재를 있게 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물음이 바로 종교이죠. 그에 반면 철학은 객관적 인식과 이성의 분별이 가능하게 하는 비판적 인식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입니다. 이처럼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또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오성의 힘을 통해서 인류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고자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철학에서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을 중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생의 목적과 역사의 목적, 또 신의 존재 여부, 다양한 가치적인 문제를 또 논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통일사상에서는 이러한 기본 철학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상론을 통해서 신상, 신의 존재 형태가 성상과 형상, 성상과 형상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논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성인 심정, 로고스, 창조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상의 구조로서 성상과 형상의 상대적 관계를 통한 상해 철학을 얘기하고 있으며 존재를 위한 힘도 수수작용과 사회 기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앞서 제기된 종교와 사상의 철학의 그 진리에 있어서 통일사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사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참사랑의 실천 운동입니다. 원상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이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띤 사람도 남자와 여자 또 마음과 몸이 됐습니다. 마음은 지정의를 통해서 인격적 사랑을 성취하게 되고 몸의 오십주, 성을 통한 동물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사상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며 영원, 불변, 절대, 유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또 투입하는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된 자리에서 나오는 양심적인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신통일한국의 이념과 비전은 오늘날 남북한의 문제는 바로 사상의 다름, 생각의 다름으로 생긴 갈등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과 북의 공생의 길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공생, 공영, 통한 평화통일, 공생주의와 공영주의, 공의주의를 통한 평화통일, 그리고 지금의 남과 북의 민주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신통일 한국의 공영 민주주의가 무엇이든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과 북의 공생의 길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상경제제도는 공생주의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이며 하나님의 참사랑이 담긴 선물인 일정한 하나님의 재산, 이 소유도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동소유의 기본형은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다 손치더라도 자녀는 함께 가정 속에서 동거하며 상속권과 동의권과 동거권을 가지게 해서 이 경제적 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인간에 있어서의 적정 소유란 것은 인간이 개체 목적, 자신의 행복감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의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양심의 근거로 하여서 적정하게 가지는 개인 소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가 보다 근원적이고 우선적 기반이 되며 그 기반 위에 개인의 적정 소유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신통일왕의 이상적 정치 형태를 공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형제의 민주주의로서 부모 없는 가운데 형제끼리 끊임없이 갈등하는 관계입니다. 상권 분립이 되었음에도 현재는 서로 권력의 한계성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서 국민에 의한 대표성을 선출합니다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도 결국은 부정과 부패가 됐을 때는 그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민주주의에 선출된 국민과 또 보다 큰 공명의 가치가 아닌 부모 중심한 선출, 보다 전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큰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원은 하나님과 국민의 매개자이며 공복이라 했습니다. 이 대의원의 선출을 통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또 참여한 이 후보자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가족적 형제 자매로서 자의에 의한 선거에 의한 선출도 있지만은 청거에 의한 출마자로서 투표 방식은 기도와 의식이 수반된 추천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통일 한국의 이상주의 사회인 공유주의 사회입니다. 공동윤리 사상은 공동사회, 즉 공동윤리사회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은 자녀의 잘못이 되기도 하고 자녀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인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그것은 이상주의적 가치가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실천주의를 중심한 생활윤리인 것입니다. 통일사상에서는 3대 주체사상으로서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정의 중심은 부모이고 학교의 중심은 스승이고 또 주관의 중심은 관리 책임자의 중심은 국가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이 대표자가 참사랑을 실천하는 사회가 바로 공의주의 사회이고 그 3대 주체사상의 근본 뿌리는 바로 양심을 주체로 모시고 주체 중에 주체인 하나님을 모시고 양심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사는 심정사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기초한 한번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생주의는 소유의 질이 공동소유이며 또 소유의 양은 적정한 소유를 가지고 또 심리적 만족감이 충족되면 그 나머지 잉여에 대한 재화와 자본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 기술, 예술, 종교의 창의물과 노동물을 종합한 사상이 공생주의인 것입니다. 공영주의는 형제의 민주주의를 부모 중심하고 양심을 중심해서 형제가 서로가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하고 또 부모의 뜻인 보다 전체 목적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공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닌 부모 중심의 추천 민주주의가 공룡주의이고, 대의는 하나님과 국가의 매개자이며 종의 몸, 즉 공복이라는 것이죠. 이 공생주의와 공룡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의주의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심을 주체로 해서 부모와 스승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주체사상의 윤리의식은 부모주의 원리를 기반하며 3대 주체사상의 주체격은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참사랑이고 자녀가 부모에 대한 효정의 사상인 것입니다. 효정의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상에 대한 주체에 대한 실천 윤리로서 이웃과 세계를 부모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내 부모님처럼 대하고 내 형제 자매가 아니라도 내 형제 자매 대할 때 그 사이는 보다 풍요로운 인격체의 만남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수수작용에 기반한 남북관계 형성입니다. 이 지금의 남북관계는 정치, 경제적, 국제관계 질서에 의해서 이익에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이 수수작용에 기반한 남북관계 형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수수작용을 형성해 나가겠다는 주체적 태도입니다. 비록 대상이 주체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또는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보다 큰 형이 동생을 사랑하듯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수습법입니다. 또한 북한과 한국이 공동 목적을 설정해 갈 때 단계적이고 다소 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북한에 지원한 내용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착륙하여서 남과 북이 공동적으로 번영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게 받은 그 이상을 돌려주려는 자세입니다. 국가 안보를 문제를 놓고 우리는 흔히들 북한은 중국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기실을 따지고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음반의 오줌 누기식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북한에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고 원유를 제공하고 곡물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무기라든지 그런 민감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그 이상을 국민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생공영공유주의는 바로 성상적 요소와 형상적 요소가 있습니다. 형상적 요소라는 것은 오늘날 유물 사상이죠. 물질의 공동 생산과 분배를 얘기하고, 성상적 부분이라는 것은 가치론적인 부분입니다. 즉 관념적 부분에서 오늘날 관념론의 우익적인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고, 또 유물론의 관념적인 사상은 바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한 정치, 그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많은 투쟁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물론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 사상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인민을 위한 정치, 즉 노동자 농민의 계급투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생공유주의 사회는 하나님주의 사상으로서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인을 위해서 함께 공영주의 사회로 나가자는 것이죠. 형제를 위한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오늘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정치 원리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인권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국가 권력이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치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유에 또한 문제점으로서는 자유에 대한 오남용의 문제, 자본만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주의가 충돌할 때마다 개인은 투쟁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자유주의에 맞서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형태가 나왔는데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정치 원리로서 개인이 모여 이루어진 국민이 주인된 정치, 주권 재민의 정치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 원리인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선거제도를 의미하고 이 선거제도는 이익 정당의 당파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인 1표가 정당한가? 그 매표 행위를 통해서 부정과 부패를 얻어진 선거제도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에 의한 대표자가 선출되었을 때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국가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수가 다수의 지지를 받았던 상관없지만은 오히려 그 적은 지지를 받는 경우 집권했을 때는 많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등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 실패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구축과 발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1948년 남한의 정부 수립을 통해서 구축되었고 그 기본 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초 이념을 충실히 발전시킴으로써 오늘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승리 과정은 공산주의, 북한의 이민주의와 대결하는 데서 탄생한 것이며 반공체제 형성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두 체제의 현실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서 특히 광주 민주화를 통해서 성숙된 정치 과정과 정치 형태를 통해서 권력의 이양을 해 나왔습니다. 또 정치적 경제의 민주화가 이뤄서 더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더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 문제점도 이기주의란 자유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남용 그리고 선거제도의 결함 등으로 참된 민주주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의 종교 일치 사이에서 종교 분리된 입장에서 종교는 또 자본주의화로 또 개인의 지도 이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자본주의 물결에 휩쓸려 세속적인 물본주의 사회로 흘러갈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즉 교회도 자본주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종교가 본래의 인간을 제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차원 높은 도덕률을 제시한다면 지금의 사회적 문제가 훨씬 더 개선되겠죠.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밝혔던 것처럼 개인은 오직 자본만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국가도 무한 경쟁적 자유방임의 시장 경제체제를 추구하게 되어서 절대선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투표식 선거제도가 갖는 근본적 결함은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평등한 1인 1표의 투표권에 그칠 뿐이고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정치 지도자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정치 엘리트에 의한 통치를 당연시하고 당파성의 한계로 인한 국민적 대표성을 상실한 상태인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의 대물림의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한 사례를 말씀해 보면은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되었고 민주정에서 공직은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며 입법자의 자격은 상식이 통하는 이웃이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약점은 좀 부족한 어리석고 가난한 지도자가 뽑혔을 경우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일면대로 선전선동에 쉽게 휘둘려서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살펴보면은 대의민주주의란 것은 영토 국가에 대한 인민 지배를 근대 국가의 환경에서 실현하는 제도이며 선거를 통해서 인민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정치의 방법입니다. 선거를 수단을 통해서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를 확인하고 대표들에게 집단적 의사의 실현을 위임하여 국민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두 가지 충족을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로운 인민의 선택에 의한 정부 구성, 또 선출된 대표가 충분히 국민의 인민의 대표한 대의로서 정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대표자가 실패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완전한 대의로 행동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할 경우 이것을 제어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대표들을 퇴출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공주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적 권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주의가 있습니다. 공주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정한 관찰자인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공정한 양심을 중심 삼고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한 형제민주주의는 개인이 아닌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님의 뜻을 중심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형제가 보다 행복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형제민주주의죠. 대의민주주의 선거와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 과도한 경제를 배제하여서 통합정치를 추구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당파성을 없앤 화합형의 정치 구조인 것입니다. 이처럼 공정하게 선출된 의회와 정부는 하나의 인체 구조와 같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공정주의 선거 방식은 지금의 직접 선거에 있어서 투표뿐만 아니라 또한 그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원에서 청거를 통해서 올라간 후보자들이 또 최종 결선 투표에서는 신탁에 의한 추첨을 통한 혼합형의 선거 방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통일의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서는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청거의 단계가 있죠. 지인이나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한 청거이므로 등망이 있고 또 신망이 있는 후보자를 확보하여서 이 청거된 인물들을 1차 당선자를 선출하는 단계를 거쳐서 현재 그 선거 제도이죠. 3단계인 최종 당선자를 선정하는 단계, 신탁에 의한 선정의 단계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영주의에 의한 권력의 배분은 하나님의 사상,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살펴보자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을 우리가 갈등을 많이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란 것은 기존의 틀을 지키면서 필요한 부분만 부분 개혁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근본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집을 허물고 새로운 형태의 주거 장소를 만들자는 것이 진보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치관이 보다 따지면은 과거를 중심한 변화 추구 또 미래를 중심한 현실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늘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헌집에서를 중심하고 새 것을 고치든 아니면 근본적으로 고친 주거 형태를 변화하든 그것은 가정의 부모의 뜻을 갖고 형제가 행복한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수적으로 때로는 진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은 전체의 목적으로서 전체는 개체를 목적을 중심한 효정의 사상,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부모에게 돌려진 사랑, 효정의 사상을 담고 함께 공동 번영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공영공유주의는 이런 관념론의 만민투쟁과 또 유물을 중심한 계급투쟁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형제에 의한 형제를 위한 정치를 추구하고 되고 됩니다. 지금의 북한 민주주의는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표방하며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정치 이념 체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948년 북한은 단독 정부를 세워서 지금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고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을 제공한다 했지만 결국은 국민이 함께 가난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자유는 제한됐으며 당파성에 의한 계급 사회가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듯이 북한 또한 정권 출범 초기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안정되었으나 점점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된 것은 바로 개인을 중심한 사회체제, 즉 봉건 사회가 지금의 북한 인민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3일에 창설된 조선노동당 북조선 분국을 모체이며 북조선 공산당은 북조선 노동당을 거쳐서 조선노동당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를 통해서 계속 수정되었고 지금은 북한의 인민공화국이 핵법자에까지 법이 개정되어서 강성대국의 사상을 강성대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주체 사상을 유일한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동유럽의 사회주의 몰락하자 1992년 4월 9일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해서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택해서 주체 사상을 유인 사상으로 명문화했죠. 그리고 1998년 김일성 주석을 영구 주석으로 추앙하였으며 헌법이 김일성 헌법, 주석제를 폐지하고 2009년과 2010년을 통해서 공산주의 단을 삭제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최고의 영도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김일성 일가가 주체가 되는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를 위한 체제는 결코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체가 아니며 인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참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생공동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그 관념론과 또 유물론은 결국은 관념론에서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어떻게 자유방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물론적 관점에서 노동 가치설과 잉여 가치설은 여전히 계급 간의 갈등,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끊임없이 부추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과 또 사회의 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동주의 사회로서 함께 공동소유, 적정소유, 함께 개인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개인을 위한 공동주의 사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19세기에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의 소설을 보면 초기 공동 생산과 공동 소유의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말 그대로 유토피아 한 번도 이상적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추는 완전한 사회, 혐오와 갈등이 없는 사회를 꿈꾼 유토피아는 지금 또 진행형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 평등, 평화의 이상사회를 꿈꿔왔고 또 지금의 이상적 사회의 사상과 가치 추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왔으며 재화의 영역, 계급사회에 대한 타파, 신권과 왕권의 갈등은 현실사회에 대한 자아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좀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분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행위가 사회적 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경제행위자로 간주했으며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떨쳐버릴 수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그들의 인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적 욕구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시장 원리에서 이기적 행동이 결국은 시장 질서를,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던 것이죠. 노동 가치설로 보자면은 이기적 욕구로서 임금의 대가를 받는다고 보았고, 시장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부가 배분되고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덤 스미스의 시장 원리는 인간 사회의 무질서한 사회 추구를 규제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이고, 사람들 각자가 공평한 입장에서 서서 자신을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제하더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즉 시장 경제 윤리가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혹은 금지시킨다는 당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인간 본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감의 원리로서 윤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윤리를 공평한 관찰자를 사용했습니다만 이 공평한 관찰자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규정하는 양심작용인데 이 양심작용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시장 경제를 단순한 사익에 의한 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는 것은 결코 기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근본적 가치는 바로 사랑에 기초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부모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동 가치설과 효용 가치설에서는 결국 노동이 상품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의 주관적인 만족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 결정되어 보았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노동 가치설은 인간의 주관적 만족도가 상품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노동 가치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날 사회는 지금은 상품의 가치가 상대적인 것도 있고 또 노동의 시간 같은 수로 결정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옛날처럼 단순히 이분법적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민들도 분홍이 있고 또 화이트 칼라의 집단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게 사회를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수정자본주의가 신자본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본을 중시하고 정보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자본주의 사이에 해결된 이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작은 정보를 추구하고 고효율성, 고성장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다 사회의 성장의 정체성을 막기 위해서 작은 정보가 강하게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정자본주의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작은 정부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뉴딜 정책이죠. 빈부 격차가 작아져서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를 나눌 수 있도록 했지만은 역으로 그 기업적 측면에서는 저효율성과 저성장 문제가 대두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틀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는 그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정책을 가미해 나왔습니다. 오늘날 이 신통일 한국 가치관을 단순한 유물사상과 유물사상에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생공유주의의 가치 기반을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통한 평화의 세계, 즉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지 이상 사이가 구현된 세계는 자유와 평화와 통과 행복의 천주적인 대가족 세계이고 신과 인간이 참 사랑을 하나 된 세계, 신인의 일체 이상을 완성한 세계이며 초인종, 초국가, 초종교의 세계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못 뛰어넘지 않습니까? 중국도 한족을 중심한 다른 민족의 통합을 얘기하고 정체성을 파괴하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이처럼 오늘의 현대사회에 있는 인종과 국가와 또 종교란 이름을 신의 이름으로 종교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 가진 유물사상과 유물사상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상인 참사랑과 참가정의 사상을 주sam고 공생공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생주의는 모든 인류는 공동 소유로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공생주의 사회의 기본형이 가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이 독특한 개별성과 성격과 취미가 있지만 함께 공동된 가족의 행복한 사회를 꿈꾸죠. 그리고 개성지를 재면서 함께 연체적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개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또 이웃인 타자를 위한 전체 목적도, 즉 나는 전체 목적을 위해서 이웃인 개체 목적을 발전을 해서 서로가 협력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협력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중지자로서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주삼고 인류가 함께 전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심적 역할, 공평한 관찰자 입장에서 보다 수준 높은 차원 높은 도덕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부모이라고 제시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공생공동주의 사회는 보다 개인을 중심한 가치가 있냐, 이상 추구냐, 아니면은 현실적 인간을 중심한 계급의 문제, 평등의 문제를 다룰 것인가, 즉 자유와 평등, 개인이냐 전체냐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만 자본주의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함께 번영하는 사회, 또 공산주의 문제도 개인의 인간과 욕망을 인정해주고 보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사회민주주의는 세금을 통해서 분배의 목적을 해결하고 또 사회주의 체계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유욕구, 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 보장함을 말미암아 사회가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제시하여서 함께 번영의 사회에 나아가고자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공산주의는 전체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농민, 노동자, 노동당 또 수령에 의해 위임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동생산, 공동번영 사회를 아직도 일으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와 공산주의 평등의 본질은 바로 심정이고 그 심정은 민주주의에 말하는 욕망의 자유가 방종이 아닌 양심과 심정의 자유를 기초한 참된 자유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중심한 결과적 평등이 아닌 자유의 평등, 양심과 심정의 평등을 중심한 보다 차원 높은 가치관을 추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대표 사례가 바로 국제평화고속도로입니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모든 전 세계를 도로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인터넷 환경뿐만 아니라 일일 생활권의 환경을 통해서 공생, 공영, 공유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은 곧 발전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한의 남북간의 경영 사업에서도 이 평화자동차를 통해서 북한의 기술 평준화와 또 경공업, 중공업을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 평화자동차 사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프로젝트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관념론과 유물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서 함께 공동 소유, 공동 번영, 또 적정 소유, 획일화된 분배가 아닌 전체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관이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와 행복 세계를 이루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번도 꿈꾸고 이루어진 유토피아적 세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나아갈 때 그 사회는 반드시 오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부족한 강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